정부 정책이 만든 단기 반등장이었다. 뭐 15억 이상 아파트 고가 시장 영원히 간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기는 두 번 다시 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은 다 달라요.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빅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이시죠.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예측해 주시는 리치고 김기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래 예측도 좀 하시잖아요. 근데 네. 그런 예측은 혹시 뭐 몇 년 단위까지 가능한 건가요? 예측을 일단은 하려면 대략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최대 예측 가능치입니다. 10년 장기간은 좀 불가능하고 그거는 2, 3년 할 수는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미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가 입주 물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입주 물량은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거의 확정치예요. 그 이후부터는 뭐 입주 물량이 데이터는 있지만 더 거기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확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섞어서 보면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자가 많은 시장인지 매수자가 많은 시장인지를 알아야죠. 예, 크게 보면 얘도 이제 수요 쪽으로 넘어가겠죠. 예, 그래서 전국의 17개 시도에 대한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보셔야 돼요.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매수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은 절대로 대세 상승장이 일 수가 없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근거가 가장 큰 게 뭐냐? 바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뭐 현격하게 줄었으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줘도 거래가 역사적인 평균 대비해서 너무 낮아요. 그만큼 지금은 매수자들이 이렇게 달려들지를 못하고 있다. 그냥 쉽게 얘기해 드리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그냥 믹서기에 갈아 넣어서 이걸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또 좋은 데이터가 KB 부동산에 있는 이 통계 데이터. 저도 매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또 KB 우리 부동산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무조건 보셔야 되는 데이터고요. 그러면 이런 현재 분위기는 지금 어떻다고 지금? 이 현재 분위기를 말로만 하기 뭐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KB 부동산의 이 세 가지 데이터만 보시면 지금 전국의 상황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한눈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 이제 KB 부동산 여기에서 데이터 허브에 가시면 자, 좀 전에 이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떠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결국에 이거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심리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것과 똑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부동산 시장 심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타나고 자, 이 화면에서 요 초록색 있죠. 초록색일수록 분위기가 안 좋은 겁니다. 분위기가 침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이 진해질수록 분위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매매 시장도 볼 수가 있고 전세 시장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월간 데이터로도 볼 수가 있고 주간 데이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황에 맞게끔 보시면 되는 거고 심리에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3개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있고 매매 거래 활발 지수라는 게 있고 매매 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언뜻 봐서는 이게 뭔 얘기인지를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건 뭐냐면 전국에 지금 17개 지역에서 지금 팔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매수가 지금 우위야 아니야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현재 클릭이 되어 있는 게 매수 우위 지수잖아요. 자, 지금 전국에 빨간색이 있나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딱 한눈에 봐도 전국이 완전 지금 얼음장이다. 꽁꽁 얼어붙어 있다. 이거를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매수 우위 지수와 매매 거래 활발 지수는 월간도 있지만 좀 더 빠르게 보시려면 주간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 가격 전망 지수는 얘는 월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최근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주간으로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다시 바뀌죠? 그러면 이제 기본값이 전국으로 나옵니다. 전국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요 선 있죠. 그리고 딱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매수 우위 지수가 선이고 요 그리고 요 위에 조금 위에 보시면 이렇게 요 위에 여기가 이렇게 바뀝니다. 매도자 많음 비슷함 빨간색이 이제 매수자 많음인데 자 언뜻 봐도 어때요? 팔 사람만 꽉 차 있고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 하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네. 이거를 서울로 좀 바꿔서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누르면 다 바뀝니다. 너무 좋아요, 이 시스템. 자, 보시면 서울이 최바닥이 언제였죠? 정확하게 11월 28일 날짜 기준으로가 최바닥이었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가 22년 5월, 6월, 7월, 8월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죠? 급락장이 나타났죠? 그리고 매수 우위 지수가 올라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반등장이 계속 나타났죠? 그리고 이게 언제 고점을 찍었어요? 8월 21일에 고점 찍고 내려왔죠.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다시 제가 전망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일부 데이터가 그동안 단기 반등장이 나타났는데 이 단기 반등장이 23년 말이나 24년 초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전망을 했는데 9월 달은 이 전망을 제가 좀 바꿨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다시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10월 달까지도 지속이 된다면 이 차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제가 9월 달에 전망을 한 바가 있는데 제가 이런 전망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주로 이런 매수 우위 지수를 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지금 꺾이면서 시장이 안 좋아졌는데 지금 다시 어떻게 되고 있죠?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다시 신생아 대출이나 뭐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 또다시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조금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24년은 상중하저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상중하저.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보합 수준인데 하반기에 다시 떨어질 거다. 그 하반기가 더 갈수록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정책 효과가 이제 1월부터 시작이 되고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아마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작년에 그런 정부 정책이 만들었던 그런 단기 반등장처럼. 그래서 이번에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상반기 이후로는 이제는 본 게임이 또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부동산 PF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거든요, 지금. 근데 올해 지금 4월 달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투표하기 전까지는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이거를 그렇게 안 되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는 좀 괜찮겠지만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5월, 6월 그리고 특히 여름 지나고 나서부터는 진짜 실질적인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저는 24년은 상중하저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은 부동산 전문가의 촉보다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어떤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게 조금 낫다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죠. 제가 정의하는 성공은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한 걸 만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한 이 투자 성공을 만들려면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운이에요. 운? 운. 역시 운칠기상. 운이 좋아야죠. 근데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죠. 없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그 의사결정의 질입니다. 내가 부동산에 대한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의사결정의 질을 어떻게 내가 만드느냐가 결국은 지속적으로 반복 가능한 성공을 만드는 가장 저는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제가 낚시로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낚싯대를 어떻게 던지고 어떤 신호가 왔을 때 낚싯대를 어떻게 당기고 뭐 이런 거 이것도 굉장히 너무 중요하잖아요. 구체적인 이런 방법들. 이런 거를 배우는 거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자, 정말로 그 사람이 낚시 실력이 아주 좋은 고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동산 투자 완전 고수야. 근데 낚시를 하러 호수에 갔는데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물때를 맞춰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바로 지역 선정인 거죠. 투자를 어디다 할 거냐.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코로나 이 시기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요 아주 특이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는 두 번 다시 오기 힘들어요. 네. 코로나가 만든 엄청난 버블 장세였고 그래서 다 같이 폭등했다가 다 같이 폭락한 거예요. 그런 시장은 있기 힘들어요. 대부분 어떤 시장이냐 오르는 지역과 내리는 지역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투자 지역 선정, 낚시로 따지면은 내가 어느 저수지 가서 내가 낚시할 거냐 이것만 잘 선정하면 낚시 실력 아니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아니 물고기 많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네. 낚시 실력 기본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바로 뭐냐? 타이밍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20년, 21년, 22년에도 대다수의 이런 부동산 쪽에 계시는 분들은 다 무슨 얘기를 했죠? 내 집 마련해라. 아직도 내 집 마련 안 했어? 언제까지 전세 살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됐죠? 그때 연끌하셨던 분들 지금 인생이 완전 다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고평가되고 위험하니까 사지 말라는 얘기만 제가 했었는데 21년 10월 달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네. 10월, 11월 네. 연말에 네. 지금은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다. 최대한 빨리 팔아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전망인데 네. 네.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 욕을 그렇기 때문에 지역 선정과 이 타이밍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아무도 그 어떤 전문가도 이거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대표님, 네. 방금 중간에 또 PF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뭐 네. 지금 태형건설 뭐 워크아웃 문제도 있고 네. 다른 어떤 건설사에 대한 파급 효과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좀 많더라고요. 네. 지금 뭐 PF 부실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일단 뭐 제가 이제 그쪽 분야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면 부동산 PF 문제는 저는 상반기까지는 아주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PF가 심각해지는 거는 네. 뭘 보셔야 되느냐? 2차 하락이 얼마나 강할 거냐, 아닐 거냐, 이거랑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일부 전문가 얘기처럼 올해 뭐 1, 2분기에 지금 바닥 찍고 대세 상승한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 전망대로 바닥 찍고 이제 1, 2분기 바닥 찍고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요. 네.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 PF 시장에 큰 문제가 생길까요? 뭐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일부 문제는 계속 아마 잡음들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전망하는 것처럼 네. 그나마 1, 2분기는 괜찮을 수 있지만 3, 4분기로 갈수록 안 좋아질 거고 데이터로 봤을 때 지역마다 다르지만 네. 전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7개 시도에 대한 작게는 10에서 20% 떨어져야 되고요. 네. 심한 지역은 20에서 40%까지 떨어져야 된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현재 수준에서도. 지방은 또 많이 떨어졌는데도 더 떨어질 수 있다. 네. 만약에 그런 하락이 오게 된다라면은 네.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PF 문제가 더 안 좋아지겠죠.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PF 문제의 진짜 핵심은 2차 하락이 얼마나 이게 깊을 거냐, 언제 올 거냐, 이거랑 저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저는 가을부터 25년 상반기 이 어느 즈음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나 이런 시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년 뒤에는 이런 고가 시장의 아파트들도 약간 하락을 할 수 있다. 그 아파트들도 하락을 아예 안 한 건 아니고요. 네. 재건축이나 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려 가지고 그랬는데 이런 기대감들은 조만간 또 바로 꺼질 거예요. 모든 투자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가격이 지탱이 되거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네. 뭐 15억 이상 아파트 고가 시장 영원히 간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한번 지켜보세요. 앞으로 1, 2년 어떻게 되는지. 네. 2차 하락이 본격화되면은 이번에는 이런 고가 아파트 시장도 저는 하락을 면치 못할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있고 사람들의 소득이 있어요. 네. 이 세 가지로 결국에는 집값이 결정되는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보는데 현재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를 네. 이 KB 데이터에 이 PIR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KB 통계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라는 아주 좋은 데이터가 있어요. 네. 자, 이게 보시면 서울과 경기와 인천이 있습니다. 네. 전체 기간으로 놓고 보면 주황색이 서울이고요. 네. 그 밑에가 경기도고 파란색이 인천입니다. 네. 이 데이터가 지금 2008년부터 있거든요. 네. 지금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수준이죠? 일단 굉장히 높았다가 약간 하락한 상황이네요. 네. 근데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는 어때요? 평균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요, 소득 대비해서 8배에서 한 10배 정도.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한 12배, 13배 정도 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기도도 10배고요. 네네. 인천도 지금 거의 9배입니다. 네.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몇 배요? 한 6에서 7배, 경기도는.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정도가 정상이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는 8배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둘 다. 8배 밑으로. 네. 자, 그리고 네. 좀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보시면 공공통계가 있는데 네. 공공통계에 들어가시면은 인구 데이터가 있어요. 네. 자, 이제 요 데이터를 보시면 인구가 지금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했죠. 네. 예,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22년 인구 기준으로 보면 5,144만 명 정도 돼요. 네네. 근데 이 정도의 인구는요, 2014년 말 정도랑 비슷합니다. 이미 인구가 2014년 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2020년 정점을 찍고서 인구 수는 일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인구가 이제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이제 줄어들고 있다. 자, 그런데 네네.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인구 추계인데 네. 인구 추계라는 건 뭐냐면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앞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니까 어때요? 인구가 앞으로 계속 줄어들고 지금 있네요. 네. 줄어들고 있는데 네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보잖아요. 앞으로 출산율이 올라갈 거라고 계산을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아.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 시기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네.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던 시기에도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뭐 8배, 6배까지도 그런 시기가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왜 인구가 줄어드는 이 세상에서는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 거기까지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네. 이제 금리가 아주 마지막 요인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자, 금리가 떨어지면 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또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보면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자, 실제로 이거를 데이터를 좀 보면은 네. 2012년과 2013년은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갔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가면은 네. 내가 대출 끌어다 집을 사는 게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언뜻 생각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아요. 네. 자, 그런데 2012년과 13년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좋았나요? 안 좋았죠. 서울은. 네,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져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 네. 저평가 그 당시 저평가되어 있던 지방은 네. 금리 하락 시기에 올라갔습니다. 네, 많이 올라갔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하락이 무조건 모든 부동산 시장의 호재는 아니다라는 걸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좀 장기 전망을 한번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꾸준하게 올라갈 거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 네. 자, 부동산과 돈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 자, 근데 돈의 총량은 어떻죠? M2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죠. 네. 그렇죠. 네.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요. 네. 네,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토지는 정해져 있어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네. 더군다나 사람이 이용하는 토지는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건축물인데 건축물은 또 용적률과 건폐율로 다 지을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무엇보다 건축물은 늙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고 싶고 살고 싶고 뭔가 놀고 싶어하는 이런 공간은 새 공간을 원하지 네. 오래된 공간을 원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부동산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 네. 자, 하나는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요. 부동산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통화량의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만큼은 부동산이 올라가는 게 맞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앞으로도 우상향을 하겠지만 네. 다만 여기에서 게임의 룰이 달라지는 게 있는데 우리가 미래 인구 전망을 봐서도 그렇지만 네.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 인구를 구성하는 연령대별 비율이에요. 자, 요것도 지금 KB 데이터에 또 있거든요. 여기 이제 연령별 인구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딱 보면 나오고 있죠?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맨 밑에가 지금 10대예요. 10대, 20대, 예,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네.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계속 줄어드는 인구는 몇 10대 인구죠? 줄어드는 거는 10대, 20대네요. 생산 가능 인구는 뭐 30대부터 50대까지는 많이 줄고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늘어나는 인구가 노령층 60대와 70대.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앞으로 한 5년 정도가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더 많아지느냐? 60대 이상의 인구가 더 많아져요. 근데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근데 일은 못하고 자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을 해야죠. 네. 갖고 있는 부동산 팔아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대출을 받든 주택연금을 받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60대, 70대 이상의 분들은 잠재적인 부동산의 매도자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걸 누가 사줘요? 예, 결혼하는 뭐 요즘 20대는 거의 안 하니까 30대나 40대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집도 사고 또 아이가 크면서 학교 들어가니까 아파트도 갈아타기도 하고 그래서 30대와 40대가 주 매수자 층인데 이 층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부동산에 그냥 묻지마 투자하면 무조건 올라? 이런 생각은요 정말로 지우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과거와는 완전 다른 부동산 시장이 저는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KB 부동산에 있는 이런 데이터 허브나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내 부동산 의사결정에 대한 질을 높이셔야 된다는 거죠. 네. 혹시 언제쯤 이런 상승이나 하락을 멈춘 안정화 기간이 좀 나올까요? 안정화 기간을 좀 바라보시는 어떤 기준 같은 안정화가 됐다라는 건 이제 뭐 하락이 이제 멈춰야 되겠죠. 그래서 보합이나 이제 약한 상승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시나리오를 두 개로 보고 있습니다. 게 좀- 네. 일단 완만한 하락이 나타나는 시나리오 하나, 두 번째는 급락이 나타나는 시나리오. 완만한 하락이 나타나면은 아마도 25년 상반기 어느 즈음까지도 시장 계속 안 좋을 겁니다. 예. 그리고 한 25년 하반기나 26년 정도는 돼야 조금 저는 기지개 피고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네. 네. 왜냐하면 안정화가 되려면요. 네. 집값이 지금보다 무조건 작게는 10에서 20, 많게는 20에서 40%. 특히나 서울이 제일 고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화되려면은 무조건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져서 평범하게 우리가 직장 잡고 결혼하고 이러신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정도로가 돼야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거 안정화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네. 개인적으로 저는 완만한 하락보다는 저는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한 상반기. 그래서 정확한 시점은 이제 계속 바뀌는 데이터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하락의 트리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락의 트리거는 너무 비싼 집값이죠. 그리고 비싼 집값이다. 아무도 지금 사려고 하지 아까 매수 후의 데이터를 보면요. 네.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너무 가격이 높고 거품이 심하니까 네. 우리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작은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됐잖아요. 자, 근데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려면 이 수요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 24년에도 여전히 어떤 정책만 나왔냐? 실수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2030, 이 젊은 층들, 그렇죠? 신생아 대출,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럼 또 증여도 하니까 그럼 대부분 2030이거든요. 젊은 층 대상으로 한 실수요만 자극하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시장이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네, 돈 가진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진입해야 또 상승이 그렇죠. 가능하다는 그래서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 언젠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역전세는 아니다 해서 전세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근데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전세값이 많이 반등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면서 전세 이제 대란이 올 거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대란은 오기 힘들다. 대란은 힘들다. 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22년 7월 달까지도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 그랬죠? 네, 임대차 3법 22년 8월 달에 갱신되고 입주 물량 네. 별로 없어서 전세가 폭등될 거라 그랬죠. 네네. 근데 22년 하반기에 전세가 어떻게 됐죠? 오히려 더. 사상 최대의 폭락. 음. 부동산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다는 건 뭐냐면 네. 사람도 데이터로 쪼갤 수 있잖아요. 성격, 능력, 체력, 인성 여러 가지 쪼갤 수 있잖아요. 네. 자, 그 사람의 어떤 성격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전세 임차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공급 수요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거시 경제도 반다해야 돼. 다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다 챙겨볼 수 없잖아요. 네. 이것만 보세요. 자, 현장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인중개사분이시죠. 공인중개사분입니다. 자,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전망하는 전세 가격 전망 지수를 매월 만들어요. 네. 예. 그래서 이 데이터만 보셔도 전세 대란이 올 건지 안 올 건지가 한눈에 싹 보여요. 네.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입주를 이런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네. KB 부동산 데이터 허브에 오셔서 아, 내 동네 지금 전세가 어떻게 될 거야라는 걸 이걸 보고 판단하시라는 거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파란색 네. 얼어붙어 있죠. 네. 네. 자, 이 지역들은 전세가 지금 뭐다? 하락이다. 하락할 거다. 네. 예, 빨간색이면 전세가 상승할 거다. 네. 자, 지금 빨강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은 몇 군데죠? 일단 뭐 한 네 군데가 크게 보이네요. 그렇죠. 네. 서울, 강원, 충북, 대전. 네. 그나마 이 지역들은 아, 그래도 전세가가 좀 상승할 거라고 네. 공인중개사분들이 전망하는 건데 네. 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예를 들면 네. 서울을 눌러볼게요. 네. 자, 그러면 선 그래프 있죠? 네. 네. 얘가 이제 가격 전망 지수예요. 자, 그런데 얘가 언제 바닥을 쳤냐면 22년 12월 달에. 자, 이때 바닥 치고 다시 올라가면서 전세가도 반등이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위로 올라가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밑으로 떨어지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 네. 이걸 또 100을 기준으로 하면은 네. 100보다 높으면 좀 상승, 100보다 낮으면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입주 물량이 작다라고 하는 네. 네. 서울의 지금 전세 가격 전망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약간 100보다는 위긴 하지만 그래도 최고점 대비 점점 둔화되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이것만 보는 전세 대란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자, 전세 대란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자, 이럴 때 요 빨간색 이렇게 네. 120, 130, 140 막 이렇게 올라가면 전세 대란 오죠. 저 때가 이제 임대차 3법 시기였죠. 네. 그렇죠. 22년 6월, 7월 달에 제가 전세 대란 택도 없다. 오히려 전세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전망했거든요. 네. 자, 어떤 데이터 보고 했냐? 바로 이 데이터 보고 한 겁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전망하는 게 어때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어도 엄청난 폭락을 하고 이것 때문에 역전세가 나가지고 집주인들이나 다주택자들이 역전세 내주는 정신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다시 또 떨어지고 있어요. 절대로 전세 대란 없다. 네. 물론 강보합은 보일 수 있죠. 네. 네. 거기에 또 딴 것 두 가지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세거래 활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매매도 마찬가지고 전세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많아야죠. 많아야죠. 네. 자, 근데 지금 전세거래 활발 지수를 전국으로 보겠습니다. 자, 전국에 지금 빨간색 불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나도 없죠. 네. 무슨 얘기예요? 전국적으로 지금 거래가 전세가 거의 없다. 지금 좋다라고 하는 서울 볼게요. 네. 전세가 뭐 폭등한다는 서울을 볼 텐데 자, 서울 보니까 자, 전세거래 한산한 게 지금 몇십 프로죠? 네. 80%가 넘습니다. 얘도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한산하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이때 보세요. 23년 1월 2일에 바닥치고 전세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죠. 네. 올라가잖아요, 계속. 네.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근데 이게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어떤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어떤 방향성을 좀 더 높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전세 거래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무슨 혹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네. 입주 물량 때문에 전세가 올라간다. 그래서 또다시 이게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 제발 아니 이런 원리 때문에 몇 번 속았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면 안 되고 차라리 그거 볼 시간에 KB 부동산 데이터 후보 오셔가지고 네. 이 데이터 보세요. 네,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한번 아파트 말고 네. 비아파트, 우리도 뭐 이미 한 절반 이상이 그래도 빌라나 다세대, 네. 오피스텔 같은 이런 비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비아파트 시장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비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뭐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네.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인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것도 데이터를 보면 되거든요. 데이터를 보면은 네. 오피스텔과 빌라 네. 이 시장도 매매 거래는 진짜 없거든요. 네. 근데 전세 거래 그리고 특히 월세 거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아, 오히려. 예, 그리고 사실 전세 사기나 이런 게 문제가 됐으면 네. 전세 거래가 아예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전세 거래량도 많고 특히나 월세 같은 경우는 거의 사상 최대치입니다. 아, 지금. 네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경매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서울의 경매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경매 통계 데이터를 좀 볼 텐데요. 자, 이제 보시면 자, 요게 이제 전국의 경매 건수입니다. 네. 보시면 요 막대 그래프가 경매 건수고요. 근데 경매 건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늘어나고 있네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서울을 한번 보시잖아요. 네. 어때요? 많이 늘어나고 있군요. 자, 서울은요, 이미 과거의 대세 하락장이었던 네네. 11년, 12년, 13년의 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무슨 뭐 엄청난 뭔가 위기나 그런 거 없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임에도 경매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 자, 이 중에서 제일 지금 경매가 많은 데가 어디냐? 오피스텔 역사상 네. 최고치입니다. 이건 뭐 역전세로 인해서 전세 못 돌려주니까 그냥 바로 경매 그렇죠. 내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빌라도 한번 보시면 빌라도 지금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표적인 오피스텔과 빌라 쪽이 지금 경매도 이렇게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 수요는 매매 시장을 얼어붙고 경매로 나오고는 있지만 이것들이 전세나 여전히 월세로 꾸준히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투자는 투자는 사실은 안 좋은 데서 기회를 찾아야 돼요. 아, 비아파트 시장에서 경매 물건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투자 측면에서는 이쪽을 좀 관심을 두시면 좀 좋지 않을까. 오히려 네.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이런 팁 같은 게 좀 있나요? 일단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적인 제일의 원칙이 있어요. 네, 뭐죠? 부동산을 매수할 때 제일의 원칙. 내가 팔고 싶을 때 잘 팔릴 만한 거. 아, 황금성이 뛰어난. 그러니까 어디 투자하면 돈 버는 게 저는 기준이 아니에요. 아, 네. 어디를 샀을 때 내가 잘 팔릴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역세권에서 네. 그렇게 멀지 않은 그리고 기왕이면 너무 구축보다는 좀 신축. 이 정도 기준이라면은 그게 뭐 오피스텔이 됐건 빌라가 됐건 뭐 월세나 전세 수요도 충분히 있을 거고 네. 저는 매매 수요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날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제가 뭐 바로 해라는 그렇지만 왜냐하면 경매 물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혹시 부동산을 투자로 좀 관점을 보시고 혹은 내 집 마련도 경매로 사면 현재로도 10에서 15%는 싸게 사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10억이면 1억에서 1억 5천 버는 거고 5억이어도 한 1억 돈 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고 24년, 25년, 26년은 경매로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기회가 저는 이미 시작이 됐다. 아,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네. 만약에 이제 완만한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은 2012년, 13년처럼 11, 12, 13처럼 완만하게 하락을 하면은 네. 지금이라도 그런 지역들은 내 집 마련을 해야 돼요. 아, 그게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
완만한 하락보다는 네. 급격한 하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네. 제가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급격한 하락이 나오면 네.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한 핵심 지역이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다 영향을 일시적으로 미칩니다. 시장이 아예 다 가라앉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미 무릎까지 떨어진 지역들은 이제 발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정말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 네. 아파트나 혹은 비아파트나 네. 어떻게 구입을 언제 해야 되는지 한번 네. 팁, 노하우 좀 있으면 한번 조언을 여쭤보고 싶어요. 25년 정도에는 저는 살만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내년 정도네요.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 네. 그러면 시기별로 뭐 상방이냐 하방이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수 기회가 올 거예요. 급락이 나타나면. 급락이 나타난다. 근데 만약에 급락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부 지역, 지방 지역부터 매수 기회가 나타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좀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네.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타이밍을 좀 노리면 되겠네요. 정말 데이터를 봤을 때 너무너무 비싸거든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는 여전히 조바심이 있다고 봐요. 이러다 또 올라가면 어떡하지? 네. 그 조바심. 왜냐면 코로나 때의 기억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거품은 두 번 다시 올 수 없다. 자, 그리고 우리가 톡 까놓고 얘기해서 네. 10년 동안에 내가 일해서 월급 받아서 이거 가지고 생활하면서 저축해서 10년에 얼마나 모을 수 있어요? 아, 나는 1억, 2억 나 모을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작지 않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라니까요. 그게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3년까지 절대 안 갑니다. 한 1, 2년 정도만 참으시면은 1, 2억 싸게 사요. 그럼 1, 2억 싸게 사면은 1, 2억 버는 거예요, 아니에요? 버는 거죠. 시간을 버는 거네요. 버는 거죠. 시간뿐만 아니라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사람이 지는 거다. 네. 그래도 조금 더 돈 될 수 있는 어떤 지역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좀 있으실까요? 당연히 있죠.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을 데이터로 다 보기 때문에 이제 어디 투자하면 돈 벌지가 훤히 보이는데 네. 이 정보가 너무 고급 정보라 이거 어떻게 하죠? 유료로 어떻게 써야 되나요? 그래도 KBA니까 또 살짝만 얘기를 좀 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제가 팁만 살짝 좀 드리면 네. 일단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 지역은 충남과 충북입니다. 충남과 충북이요. 왜 이쪽 지역들을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쪽 지역들은 여전히 그래도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도 늘고 있어요. 근데 입주 물량이 한 올해 어느 정도 즈음이면 이제 과감하게 줄어듭니다. 인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이 있고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좀 떨어졌고 여기서 좀 더 떨어지면 저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게 아마도 24년 어느 즈음이나 늦어도 25년에는 확실하게 온다. 그렇군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저희 구독자분들께 또 이렇게 또 지역까지 또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또 구독자분들께 또 말씀 좀 해주시고 싶으신 의견 좀 있으시면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도 그렇고요. 부동산에 대한 이 어떤 투자에 대한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운과 의사결정이 질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의사결정,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운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거는 통제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꾸준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지속 반복 가능한 성장을 만들려면 결국은 의사결정에 대한 질을 내가 어떻게 높일 거냐. 그리고 이 의사결정에 대한 질을 이제는 뭘로 할 수 있어요? 데이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미 검증이 되고 있잖아요. 데이터가 정말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 근거한 부동산 이런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를 정말로 추천드리고 싶고 그러려면 반드시 시간 내서 클릭하시고 데이터 허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리치고 김기원 대표님 모시고서요.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한민국 부동산의 진단과 예측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KB부동산 많이 이용해 주시고 리치고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